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최근 유로 2022 개막하면서 유럽에 있는 팀들끼리 재밌는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빅매치 경기였던 프랑스 대 독일 경기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프랑스가 독일을 1대0으로 훈멜스의 자책골로 승리한 경기였지만 프랑스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역동적인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반대로 독일은 프랑스에게 전술적으로 제어당하기도 했지만 확실한 공격수들의 조합을 찾지 못한 경기가 됐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1-4-3-3 포메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라인업만 보고 가장 주목해볼 포인트는 음바페, 벤제마, 그리즈만의 프론트 라인이 경기 진행 중에는 그리즈만이 2선 가운데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해봐야 했습니다. 반대로 독일은 1-5-2-3 형태로 나왔는데요. 독일은 3명의 프론트 라인에서 밀러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역할인 점을 예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팀의 공격 전개는 2선에 있었던 그리즈만과 밀러가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제 경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부터 먼저 짚어보면 프랑스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1-4-3-3으로 시작했습니다. 캉테와 라비오, 포그바가 지탱하는 중원 시스템이었는데 캉테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오랜만에 출전해 라비오와 포그바가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요. 빌드업이 중원을 거칠 때는 선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스위칭 시스템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방을 혼자 지키는 원볼란테로 캉테가 나왔는데 캉테가 공간을 잘 찾아내고 공간을 선점하는 움직임으로 후방만 지키는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중원에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통해 포그바나 라비오 대신 전진하는 움직임이 잦았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스위칭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은 간격을 넓게 잡고 음바페와 벤제마는 전방에 머무르지만 그리즈만은 하프라인 쪽으로 내려와 볼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프랑스의 포메이션을 설명할 때는 그리즈만이 가운데로 이동해 역삼각형 형태를 만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단순히 중앙에만 이동하기보다 그리즈만이 위치한 측면에서 내려온 시점부터 전체적인 공격 패턴을 연주하는 선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즈만이 내려오고 포그바가 전진하고 파바드가 후방에 머물러 삼각형 형태가 만들어질 때 축구에서 삼각형이 형성될 때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들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파바드가 전방에 있는 포그바에게 패스하고 다시 그리즈만에게 리턴 패스를 하지만 파바드는 파생된 공간을 향해 침투하고 그리즈만은 또 패스하는 패턴이었는데 이는 공간을 유도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패턴이 가장 잘 보여주는 패턴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좌측면에서도 많이 활용되었는데요. 음바페와 벤제마가 좌측면에서는 간격을 좁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에르난데즈가 전진하지 않더라도 라비오가 넓게 위치해 풀백 대신 이동하고 캉테는 어떤 측면에서든 빌드업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수적 우위를 더해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고립을 방지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1-3-5-2 수비 형태에서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더 캉테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더 필요했습니다. 다시 프랑스 관점으로 돌아가 프랑스가 이런 패턴들을 보이는 데는 한 가지 더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라비오와 포그바가 넓게 이동하거나 전진하면서 에르난데즈와 파바드는 본인들이 공간을 활용할 타이밍이 아니라면 후방에 있어 안정적인 빌드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최근 풀백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생각한다면 꽤 색다른 전술 패턴이었고 측면을 지속적으로 활용했던 이유도 독일이 1-3-4-3 수비 형태를 유지할 것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일이 실제로 라인을 낮출 때는 1-3-5-2 수비 형태여서 수적 우위를 점하기 어려웠지만 앞쪽에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스위칭 시스템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측면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골을 넣고 난 이후부터 역습을 맞이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즈만이 중앙에서 세밀하게 풀어주는 점도 몇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후방 빌드업부터 프랑스에게 강하게 제어당했던 경기였습니다. 1-3-4-3 포메이션을 나왔지만 데샹 감독은 독일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체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놓고 봤을 때 프랑스가 준비한 수비 포메이션은 1-4-3-3이었습니다. 양쪽 측면은 1대1 싸움이 예상됐기 때문에 데샹은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제어하려고 했는데요. 앞쪽에 있는 음바페, 벤제마,
그리즈만이 독일의 백스리를 견제하는 구도로 볼 수 있지만 더 정확히는 앞쪽 라인이 백스리에서 귄도안과 크루스에게 패스하는 루트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후방에서는 프랑스 미드필더들이 전진하면서 압박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빌드업하려는 목적을 제어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독일은 중앙에 비해 측면은 1대1 구도로 잡힌 상황에서 측면으로 볼을 돌려 앞쪽으로 볼을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프랑스의 중원도 같이 전진했기 때문에 수비라인과 3선의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독일은 측면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앞쪽으로 볼 공급이 성공했다면 업앤다운 패스 패턴으로 뒤로 물러나던 밀러나 전진하는 귄도안이 볼을 받아주고 공격하는 패턴을 잘 살려야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앞쪽으로만 볼을 보내기 급했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독일의 3선 간격과 1선 간격이 멀어지는 상황은 1-3-4-3 포메이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레브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크루스를 내려 빌드업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긴터를 넓은 측면으로 이동해 키미히를 더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키미히를 안쪽으로 좁혀 중원 경쟁에 가담시키면서 밀러는 측면으로 이동해 1-3-5-2 형태로 만들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기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에 대해서도 데샹은 그리즈만을 경기 도중 음바페와 자리를 바꾸면서까지 키미히를 견제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데샹의 상대 예측과 공간을 만들고 빠르게 활용하는 전술이 빛났던 경기가 됐고 레브는 독일에 있는 여러 공격수들의 조합에 대해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경기가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